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촉매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될 전남대학교 화학과의 나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즉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이 세 가지 그 단어들은 이미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접해봤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에너지, 촉매라는 이러한 그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를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용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촉매가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 여러분들 한 번쯤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왔던 에너지가 다시 이제 지구를 적당히 따뜻하게 하고 밖으로 빠져나와서 방출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러한 그 가스, 온실가스라고 하는 그런 가스를 통해서 지구의 대기권의 그 열 에너지가 그 방출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어, 어느 정도 그 온도를 도달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를 통해서 지구가 더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 이 문제가 결국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지표가 그러니까 낮은 지대는 그 바닷물에 의해서 잠긴다고 하는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과연 얼마나 더워졌느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여기 써 있네요. 한 255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8도씨 정도 상승이 됐고요. 지난 10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해수면이 10cm에서 25cm 정도 상승을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0cm에서 25cm가 굉장히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전 세계 지도를 보고 그 해수면이 10cm에서 25cm 나아가서는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 그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 사진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남극에 있는 남극이 아니군요. 북극곰인데 북극곰들이 이렇게 빙하에서 지내다가 쉬었다가 이제 배고플 때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이 북극곰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이 빙하 살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이 빙하가 점점 사라지면서 북극곰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이 북극곰은 여러분들한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 때도 이미 이러한 북극곰 사진들은 여러 차례 봐왔어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사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 사진을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이 뭐냐면 몽블랑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그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최고봉 봉우리를 그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가 바로 여기 꼭지점 그 꼭대기가 4,810m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8일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3,352m 지점에 호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눈들로 쌓여 있었죠. 그런데 2019년 6월 28일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불과 10일 사이를 두고 여기 이제 이 사진을 찍은 그 산악가가 여기 이제 그 자기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These two pictures were taken only 10 days apart. 그러니까 10일, 불과 10일 사이에 몽블랑에 3,352m 지점에 이렇게 연못이 생겼어요. 호수죠, 거의.
그 조그만한 연못도 아닙니다. 호수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물이 쌓여져 있는 그 녹아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어느 정도 쌓인 크기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면 등산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가 만들어졌죠. 자,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2019년 6월에 이제 여름이겠죠. 유럽에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파리의 그 낮 최고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웠던 시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지금 북극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알프스의 그 빙하로부터 유럽의 대부분의 식수원들이 얻어지는데 이게 다 녹아버리면 상당히 많은 그 식수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핑 수영장 4억 개 정도에 해당하는 물이 다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린대요. 그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그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그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장 그 기여도가 높은 온실가스가 무엇이 있느냐? 자, 6대 온실가스라고 해서 크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화학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체들이 6대 온실가스라고 해서 지구를 쉽게 말해서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구 온난화 지수, 다시 말하면 그 분자들이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죠?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그러나 발생량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당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발생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55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기체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장 많이 기여하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많이 들어본 기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줄일 수만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되는 자리가 어딘지 알고 문제가 어딘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연적으로는요. 그냥 그 숲을 태운다거나 그다음에 그 화산에서 분출됐을 때,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분출됐을 때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겠지만 숲이 화재가 나서 불이 붙는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조차도 우리가 이제 화재를 막을 수가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산화탄소 발생 원인은요, 바로 이쪽에 있어요. 시빌리제이션이니까 문명화가 되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실리콘 화합물을 실리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실리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철하는 과정에서 철을 제철해가지고 우리가 강판을 만들어서 철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 발생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또 많은 그 부분은 바로 석탄이나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력발전 쪽입니다. 자, 화력발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많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 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력발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설비 용량 비중이 65% 정도 됩니다. 원자력이 24%.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가정용 전기라든지 또는 공업용 전기, 공장에서 쓰는 전기들은 거의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이제 비중이 25% 정도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비중이 진짜 작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석탄과 석유에서 시작하는 화력 발전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이산화탄소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도 굉장히 좋아요. 저렴한 발전 비용, CO2 발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사능 우려의 여러 대중들의 심리적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지형, 그다음에 지역, 기상 여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이 많이 안 들고 비만 오면 태양광 못 돌립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으면 풍력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풍력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펠러가 달린 발전기를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력 발전을 100% 없애버릴 수 없고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이러한 에너지원들을 늘려가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라고 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후협약을 맺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자라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2050년까지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수 제로로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을 원래는 2도씨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률을 낮추자라고 협약을 하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원에서부터 배출원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출원을 없앤다면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없애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어디서 올 곳이 없겠죠. 제철소를 없애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시멘트를 전부 다 공장을 없애면 우리가 건물도 못 짓고요. 건축을 못하고 여러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 줄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되지 않게 한 다음에 수송시켜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에 수송시키는 거죠. 바닷속, 땅속 깊은 데다 수송한다거나 또는 땅속에 사막 같은 데다가 깊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밀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저장하는 건 가장 원천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원천적인 해법은 이산화탄소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라면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원료로 써서 이산화탄소로부터 더 가치가 높은 물질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여러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로부터 다시 역으로 연료를 만든다거나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배출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바로 실생활 속에서는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휘발유, 주유소에서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그 휘발유라든지 또는 경유를 자동차에 주유하고 이를 태워서 내부에서 연소시킨다고 해서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연소시킨 내연기관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자동차 바퀴를 굴러가게 하죠.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화학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화학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연기관에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휘발유라든지 경유가 엔진룸에 들어가고 산소와 결합을 해서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동차 보통의 경우에 운전석 뒤쪽 좌석에 스티커, 유리청에 스티커로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고 해서 효율 등급이 얼마고 연비가 얼마고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혀 있습니다. 1km 갈 때 17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차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고 연비가 떨어지면 이제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티커가 자동차에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촉매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촉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는 이 안에 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촉매가 하는 역할은요, 주로 이산화탄소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연기관에서 엔진에서 화합물이 연소되고 배출되는데 배기가스 배출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것들을 완전 연소시킨다거나 또는 나쁜 찌꺼기들을 좀 더 덜 나쁜 찌꺼기로 바꿔서 배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안에 촉매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촉매는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화합물로 바꾸는 그 값비싼 화합물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석유 원료를 기반으로 한 화석 연료라고 하죠. 그런 연료를 그런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그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가용 연수를 보시면요. 석유 40년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60년, 석탄 2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석유나 천연가스는 사라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라늄 같은 그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들은 조금 더 사용 범위가 연수가 좀 긴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석유나 석탄도 역시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촉매라고 언급을 했었죠. 자, 앞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촉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촉매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촉매란 무엇인가? 자,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촉매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촉매는요, 그 백과사전적 그 정의로서 보시면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트럭이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데 힘들고 오래 걸리겠죠. 넘어가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안에 터널을 뚫어버리면 근데 길이 울퉁불퉁하더라도 터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하게 가더라도 꽤 빠르고 에너지도 절약해서 갈 수 있겠죠. 바로 촉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화학 반응이란 건 반응 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물질이 이 생성 물질로 갈 때 이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고개를 넘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에너지죠. 그런데 촉매를 넣어주면 조금 불편하게 가더라도 많은 높은 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이렇게 생성물질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자, 촉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제가 세상을 바꾸는 촉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110년 전쯤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특히 비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비료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죠? 저기 농작물들을 우리가 기르는 데 있어서 걔네들한테 영양분을 줄 때 비료를 뿌리죠. 그 비료를 생산할 때 암모니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경에 독일의 과학자인 프리츠 하버와 칼 보슈라고 하는 두 분이 하버 보슈 방법이라고 하는 암모니아 합성 방법을 처음으로 발명했고, 그 발명을 통해서 농작물이 수확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900년 초반에 전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기아 문제,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때로부터 100년 뒤 지금 현재 70억 명까지도 인구가 증가했죠. 이렇게 되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암모니아는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그 다음에 수소, 공기 중에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 기체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고도 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수소 이야기하면 그냥 수소 폭탄부터 생각하는데, 절대 수소 폭탄부터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수소 딱 하면 차세대 에너지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올바릅니다. 따라서 이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반응시키는 거에 비해서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이 반응이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밥통에다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가열해서 딱 뜨겁게 해가지고 밥을 짓죠. 근데 그 밥통 안에다가 다른 물질을 넣으면 밥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촉매를 넣었더니 그 암모니아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이게 되더라라는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촉매입니다. 자, 촉매는 여러분들이 낯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속에는 수많은 촉매들이 들어있습니다. 촉매는 공업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여러 개의 그 바이오 촉매, 그러니까 생촉매라고 하는 그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촉매들이 이미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일단 먹을 게 들어왔어요. 입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밥을 씹어가지고 분해시키죠. 으깨죠. 으깨면 그 안에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여러분들 그 입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잘 섞어져서 으깨져서 탄수화물을 1차적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촉매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위나 간이나 소장 이런 쪽에 이제 그 여러 효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몸 안에 들어오는 여러 물질들을 소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지요. 이게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는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다만 촉매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촉매는 일반적으로 그 고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고체 덩어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몸속에 들어있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촉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 그 혈관이나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촉매는 얼마나 이 세상을 더 바꿨냐면요. 아까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촉매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만드는 총 생산량의 35%는 촉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편적으로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촉매는 값싼 물질을 값비싸게,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을 가치가 높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속이나 또는 이제 땅속에서 원유를 캐내면요, 기름이죠. 석유를 캐내면 이렇게 검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해요. 근데 이 원유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 물질들을 필요에 따라서
분리해내고 그 분리한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리한 물질을 뭐 휘발유로 쓰기도 하고요, 경유로 쓰기도 하고 자동차에 넣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만들어냅니다. 자, 원유 1톤을 우리가 이제 캐내면요,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1톤에서부터 한 0.2톤 정도의 납스타라고 하는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이렇게 투명해요. 노란빛으로 합니다. 투명하죠? 이게 이제 검게 완전 기름덩어리였는데 이렇게 투명해져가지고 이거는 $80 정도 가치랍니다. 뭐 지금 환율 생각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0.2톤의 납스타를 추출해내가지고 얘를 촉매를 이용하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은 여러분들이 레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는 건물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 조그마한 블럭이 빌딩 블럭이라고 해서 벽돌처럼 작용해서 걔네들을 조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물질을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옷, 타이어, 페인트, 플라스틱 같은 여러 석유화학 제품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에틸렌만 해도요, 에틸렌 프로필렌만 해도 이 납스타에서 추출한 그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150가 됐는데, 이걸 다시 촉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요. 페인트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플라스틱은 없는 데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플라스틱을 안 쓰고 지낼 수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면 아까 $80짜리가 $9,000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치가 상승했죠. 이게 바로 촉매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촉매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촉매가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했죠. 자, 이산화탄소는요,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촉매를 활용해서 값비싼 화합물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냥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나 디젤로 만드는 그러한 연구, 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쓰는 화합물 중에 하나인 알코올 같은 거, 뭐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로 전환하는 이러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도 되었냐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몇몇 연구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지구온난화 문제를 촉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뭘까요?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이죠?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땅속의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고 태양빛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열매를 생산시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합성 과정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내서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들은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이 아니라 인공광합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인공나뭇잎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인공나뭇잎에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산화탄소보다 더 비싼 가치가 높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이산화탄소로부터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인공광합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산화탄소로부터 이제 물을 전기분해하고
이로부터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서 이 수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촉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인공광합성 안에서 촉매는요,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빛 에너지를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화학 반응이 필요한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촉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이산화탄소를 전환시키는 거죠. 소비시켜서 더 가치가 높은 물질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산화탄소로부터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공장 굴뚝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장 굴뚝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도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핸드폰 케이스 또는 이렇게 투명한데 색깔이 이쁜 이러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들을 실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산화탄소, 자, 화력발전소라든지 시멘트 공장, 또 그냥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동차, 비행기, 트럭, 기차, 선박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고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 수력 발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로 사용해서 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수소가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로부터 여기 보면 디젤이라고 써 있는데 경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트럭에 넣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풍력 발전도 연결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CO2를 이산화탄소를요. 메타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여기서 나온 수소도 역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소입니다. 자, 그 수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메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메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여러분들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버스들이 많이 있죠. 그 버스를 잘 보면 옆면에 천연가스 버스라고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에 천연가스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천연가스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또 이 메탄은 도시가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바로 이산화탄소,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소비한 거죠. 공기 중에 나가서 온실가스로서 작용해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소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움직이고 집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뭐 트럭도 움직이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사라고 아시죠? 그 미 항공우주국이죠. 자, 우주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CO2 컨버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를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참신한 창의적인 그런 연구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에 여기 보면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써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여기 본 게 뭐냐면 화성입니다. 화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물론 사람들이 이미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화성처럼 보이는 모식도입니다. 근데 화성에는요, 이제 대기권에 보면 화성은 96%가 이산화탄소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어쨌든 화성은 96%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뭔가 이제 화성에 우주인이 도달해서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성의 그 대기권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그 원료로 써서 에너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를 만든다거나 메탄이라고 하는 천연가스 있었죠. 또는 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보라고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한 번쯤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촉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 과정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산화탄소로부터 수소, 여기서 수소는 이제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 수 있는 수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메탄을 생성시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메탄은 천연가스로 쓸 수 있다겠죠? 여기 천연가스 버스가 있는데, 이 반응도 역시 이미 거의 1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그래서 폴 사바티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반응을 만들고 191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캐탈리스트,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써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반응이 더 쉽게 가게 하는 그 과정을 개발해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프레쉬, 이산화탄소는 이제 결국엔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물질이에요. 다만 공기 중에 배출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 쓰레기와 같은 물질을 에너지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촉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노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나노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나노는요 결국엔 촉매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1나노미터라고 하는 건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될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뭐 그리스어로 이제 그 난쟁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IT, ET, BT, ET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나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거의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 여러 그 기술 분야에 나노가 역할을 합니다. 촉매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것들은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진이죠. 딱 보면 사진인데, 이 일반적인 뭐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또는 그냥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전자가 직접 보고 이 화면에 보여준 겁니다. 전자가 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나타내준 그림이에요. 사진입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보면 굉장히 작은 이 물질들인데 여러분들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나노 입자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죠. 나노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이 물질들이 결국엔 촉매로 그 활용이 가능한데 이 촉매들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촉매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자동차 촉매에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촉매 중에 하나가 바로 백금 촉매가 있는데요. 이 백금 촉매를 이렇게 덩어리째 쓰다가도 이제 나노 기술을 적용시키면 이 백금 촉매를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기로 또는 모양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촉매량을 절약할 수 있고 촉매 가격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촉매 성능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은 이렇게 촉매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촉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노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될 수 있다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로부터 이제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주제들,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들이고요. 여러 가지 나노 기술들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원자들이 이제 결합하는 방식들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걔네들이 조립돼서 만들어지는 그 나노 입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촉매를 제대로 새롭게 만들면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이제 휘발유를 굉장히 많은 양으로 만들 수 있고 이 휘발유는 자동차에 넣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연구 과정, 이 기술은요, 완벽히 지금 상용화가 된 기술은 아닙니다만, 이제 추후 과학자들이 더 발전시켜서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런 식으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 상용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결론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지구온난화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는 결국에는 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는 여러 에너지 물질에서 특히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따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둘을 결국에는 연관지어서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는 결국엔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촉매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이 촉매는 결국에 지구가 문제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